늘 새로운 지식 그리고 통찰을 갈구하시는 분들, 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꽉 채워가길 원하시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그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명확한 구조, 그리고 핵심 인사이트만을 딱 엮어내서 온전히 당신만을 위해 맞춤 제작된 심도 있는 탐구 시간입니다. 네, 오늘 탐구할 자료가 꽤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 이거 처음 들으셨을 때 아마 본능적으로 약간 움찔하게 드실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 탐구할 문서의 제목이 평생 죽음과 공존하기, 생애 주기별 죽음 교육의 필요성과 실제적 효과거든요. 아마 지금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저도 처음에 문서를 열었을 때는 약간 무거운 마음이었거든요. 당연합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 방어 기제거든요. 방어 기제요? 네, 현대사회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죽음은 철저하게 우리 일상에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예전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과거에는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맞아요. 동네에서 다 같이 슬퍼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병원의 중환자실, 그리고 도시 외곽에 있는 장례식장, 이렇게 아주 단절된 공간에서만 우리가 죽음을 마주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떠올릴 일이 거의 없어진 거네요. 철저히 숨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엔 좀 무겁고 우울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결코 죽음의 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이 문서의 가장 핵심적인 반전이죠. 네. 철저하게 그러니까 남은 삶을 어떻게 밀도 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의 미션을 아주 명확하게 세워봤습니다. 어떤 미션인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어둡고 우울한 임종 준비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의 가치를 그 가치를 극적으로 높여줄 가장 강력한 삶의 교육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 아주 정확한 방향 설정이네요. 이 자료가 던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바로 정확히 그 지점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꽁꽁 숨기고 피해야 할 아주 불길한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솔직히 재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네,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100%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거든요. 뼈 맞은 기분입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심리학과 통계는 우리가 죽음을 직시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다고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일종의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죽음을 금기시하고 숨기는 문화가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막연한 불안감, 그러니까 죽음 불안을 엄청나게 증폭시킨다는 부분이요. 맞습니다. 금기의 역설이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약간 불이 꺼진 캄캄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캄캄한 방이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오히려 온갖 괴물들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보이지 않아서 공포가 극대화되는 거, 그거랑 비슷한 이치 아닐까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불안 완충가설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불안 완충가설이요? 네, 사람들은 보통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야 아예 잊고 살아야 내 마음이 편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네, 덮어두고 싶은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의 하나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그 과정 자체가 무의식적인 공포를 완화하는 아주 훌륭한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오이를 드러내고 받아들이는 게 완충제가 된다. 그렇죠. 죽음을 외면할수록 그 공포는 우리 내면에서 억압된 채로 몰래 덩치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결국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상실들을 마주했을 때, 갑작스럽게 누군가를 떠나보낸다거나 할 때요? 네, 그때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뚝 떨어뜨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 죽음을 직시하고 수용한 사람들은 전반적인 정신건강이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명확히 뒷받침하고 있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 이 죽음학이라는 학문이 조준하고 있는 진짜 관역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네요? 네, 죽음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죽음이라는 필터를 딱 통과해야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가치, 그걸 발견하는 게 핵심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가 삶과의 단절이 아니라 공존이 되는 겁니다. 유한성을 자각하는 바로 그 순간,
경제학에서 말하는 희소성의 원칙 같은 거네요. 아, 희소성이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이 커피 한 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 1분의 가치가 수직으로 확 상승하게 되는 거죠. 내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그렇습니다. 무한하게 주어지는 자원에는 아무도 큰 가치를 매기지 않잖아요. 하지만 나에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뼈저리게 아는 순간 그 1분 1초는 금보다 귀해집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죽음 교육이 흔히들 오해하듯 죽음을 눈앞에 둔 노년층이나 말기 질환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럼 누구를 위한 건가요?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그러니까 전 연령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방적 심리 교육이라는 점, 그게 이 문서가 강조하는 핵심입니다. 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 생애주기별 맞춤 전략이라는 부분이 발달 과업에 맞춰서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아동기부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까지요. 네, 연령별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동기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솔직히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누군가의 죽음을 설명해야 할 때 엄청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충격받을까 봐 겁이 나죠. 네, 그래서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보통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죠.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긴 여행을 떠나셨어. 아니면 아주 깊은 잠에 빠지셨단다,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아이의 인지발달 단계에서는 꽤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른들의 선의가 아이들에게는 아주 예기치 않은 공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아동기 아이들은 추상적인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문맥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아, 액면 그대로 믿어버리는군요. 네, 죽음을 진짜 잠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언젠가 돌아올 수 있는 여행으로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럼 잠든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매일 밤 자신이 잠드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될 수 있어요. 나도 영원히 안 깨어나면 어떡하지? 하고요. 수면 장애가 올 수도 있겠네요. 여행이라고 한 경우는요? 여행 간 할아버지는 도대체 왜 나를 보러 오지 않을까? 내가 미워서 안 오시는 걸까? 하면서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거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고 담백한 설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면요? 이 시기의 교육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비가역성. 비가역성, 돌이킬 수 없다. 네. 그리고 둘째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는 보편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돌이킬 수 없고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걸 어떻게 아이한테 상처 없이 가르칠 수 있죠? 이를 위해서 자연의 순환을 간접 체험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환이요? 예를 들면요? 가을에 길을 걷다 떨어지는 낙엽을 함께 보면서 자연스러운 생명의 주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봄에 싹이 트고 가을에 잎이 지는 것처럼요. 아, 낙엽. 또 하나는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진짜 많이 슬퍼하잖아요. 햄스터나 금붕어 같은 거 죽으면요. 그렇죠. 그때 아이 몰래 비슷한 다른 동물을 사다 묻는다거나 숨기지 말고 함께 애도하면서 담백하게 죽음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억지로 무거운 자리를 만들어서 가르칠 필요가 없네요. 길가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면서도 훌륭한 생명 교육이 가능하겠군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아이가 애지중지 키우던 햄스터가 죽었을 때 뒷산에 같이 묻어주면서 생명의 유한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거, 이게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득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서적 예방주사가 되는 셈이네요.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정서적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죠. 훗날 아이가 성장해서 가까운 사람의 진짜 상실을 겪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첫걸음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어릴 때 죽음의 개념을 담백하고 건강하게 배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인생에서 가장 큰 혼란기인 10대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죠. 네, 이 시기 청소년들은 정체성 혼란도 겪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치열한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입시 경쟁이 정말 치열하니까요. 그 속에서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하루하루 아등바등 살아서 뭐하나 이런 실전적인 허무함에 아주 쉽게 빠지곤 하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청소년 우울증이나 충동적 행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이때 학교나 가정에서 처방하는 방법론이 꽤나 파격적입니다.
가치 정립이나 자살 예방을 위해서 오히려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회피하지 않고 직접 마주하게 하는 방식이죠. 보니까 유서를 직접 써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가상 임종 체험을 통해서 진짜 관 속에 들어가 보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이거 10대 아이들한테 너무 충격적인 자극이 아닐까 좀 걱정됐거든요. 겉보기에는 다소 극단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효과를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그 역설적인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역설적인 힘이요? 어떤 식으로 작용하나요? 죽음의 현실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피부로, 감각으로 직시하게 만듦으로써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줍니다. 아, 오히려 브레이크가 된다. 네. 죽음이 그저 도피처나 끝이 아니라 내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무겁고 현실적인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하니까요. 듣고 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서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면 내가 아끼던 물건들을 누구한테 줄지 적어보고 네.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면 감정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 속에 누워서 그 캄캄한 어둠을 마주했다가 다시 뚜껑이 열리면서 빛을 확 볼 때의 감각. 이건 정말 평생 못 잊을 체험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캄캄함 속에서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네. 매일 똑같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학교 가는 일상이나 밥 먹는 시간들이 사실은 내가 주체적으로 채워가야 할 아주 소중한 시간임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비약적으로 향상됩니다. 나아가서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생명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타인에 대한 존중 태도까지 함양하게 되고요. 생명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 죽음의 문턱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군요.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철학적인 접근입니다. 10대 때 이런 강렬한 경험을 통해서 내면이 단단해진다면 앞으로 살아갈 수많은 날들에 엄청난 자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을 성인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가장 바쁘고 책임질 게 많은 시기죠. 네, 성인기는 흔히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잖아요. 위로는 점점 연로해지시는 부모님의 죽음을 서서히 준비하고 챙겨야 하고요. 그렇죠.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도 많아지고요. 동시에 행여나 나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내 부재가 남겨질 어린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미칠 경제적, 정서적 영향까지 다 짊어져야 하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의 시기입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시기에 접어들면요. 죽음 교육의 양상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되죠. 어떻게 달라지나요? 단순히 죽음을 감정적으로 수용하거나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이고 행정적인 준비의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행정적인 준비라? 예를 들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둔다거나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쓰고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일, 그리고 장기기증 서약 같은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솔직히 흔히 이런 서류 작업들, 유언장 쓰고 상속세 계산하고 이러고 보면 되게 차갑고 딱딱한 법적 절차라고만 치부하기 쉽잖아요. 돈 문제, 법 문제로만 보이죠. 네. 그런데 자료를 심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걸 보니까 이게 단순히 종이에 서류 몇 장 쓰는 것 이상의 엄청난 심리적 의미를 가지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인간이 살면서 가장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지점이 결국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 앞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네, 설명해 주세요. 사실 미래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의식을 잃었을 때 기계에 의존해서 억지로 생명을 연장할 것인가? 끔찍하죠. 상상만 해도. 아니면 내 사후에 재산 문제로 우애가 참 좋던 자녀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면서 남남처럼 살면 어쩌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내가 죽고 난 뒤의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가 건강하고 의식이 아주 명료할 때 스스로 서명하고 결정하는 이 구체적인 준비 행위들을 통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확 끌어오는 겁니다. 아, 통제권을 내가 주는 거군요. 제가 예전에 중환자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었나요?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는데 의사가 자녀들을 불러서 연명 치료를 계속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더라고요. 그 결정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맞아요. 치료를 중단하자니 자식된 도리로 자신들이 부모님을 죽이는 것 같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부모님이 온몸에 기계를 달고 고통만 연장하시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죠.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만약 이때 부모가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해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딱 한 장이 있다면 네,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결정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자녀들의 어깨에서 온전히 걷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서류 한 장이 남은 가족을 평생의 죄책감에서 구원하는 마지막 선물이 되는 셈이네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성인기 본인의 죽음 불안을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아주 훌륭한 방어 기제가 됩니다. 내 불안도 줄이고 동시에 가족 간에 벌어질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나 자녀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죄책감을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거죠. 책임감 있는 준비가 결국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안아주는 아주 실용적인 사랑의 방식이었네요. 네, 내 삶의 통제권을 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꽉 쥐고 있다는 감각. 그게 주는 심리적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생의 황혼기, 노년기로 넘어가면 어떤 발달 과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때는 정말 머지않은 자신의 마무리를 실제로 직면해야 하는 시기일 텐데요. 노년기의 심리는 저명한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슨이 게시한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의 맨 마지막 과업과 아주 직결됩니다. 에릭슨의 이론이요? 네, 바로 자아 통합 때 절망감의 시기입니다. 자, 통합과 절망감. 두 갈래 길이네요.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온 평생의 긴 궤적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 삶은 의미가 있었는가? 아니면 온통 실수와 실패로만 점철된 헛된 시간이었는가? 이걸 스스로 결산하는 단계라는 거죠. 아, 인생의 장부를 마감하는 느낌이네요. 그럼 이때 죽음 교육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이 시기의 교육에서는 인생 회고 요법이나 자서전 쓰기 같은 방법론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인생 회고 요법이요. 그게 단순히 앨범이나 옛날 사진첩 넘기면서 아, 그때 참 젊었지, 좋았지 하고 추억에 젖는 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의 접근이겠죠?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심리치료 과정입니다. 단순히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만 떠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안 좋았던 기억도 다 꺼내는 건가요? 네. 살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처참하게 실패했던 기억들조차 회피하지 않고 다시 꺼내서 내 삶의 전체 맥락 속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겁니다. 새롭게 조명한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원망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니 그 경험 덕분에 내가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의 품이 훨씬 넓어졌지. 아, 혹은 내 선택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그게 최선이었어. 이렇게 스스로의 삶 전체를 끌어안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영화를 다시 편집기 위에 올려놓고 재편집하는 과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아주 시적인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예. 예전에는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쓸모없는 컷이라고 생각했던 실패나 아픔의 장면들이 다시 이어붙이고 보니까 사실은 주인공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핵심 복선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군요. 네, 정말 아름답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치열한 자아 통합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친 노년층은 지나온 자기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심리적 평안을 얻게 됩니다. 편안해지시는 거군요. 그래서 곧 다가올 삶의 마무리를 두려움이나 공포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존엄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이른바 웰다잉의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웰다잉. 참 좋은 단어네요. 의식도 없이 무의미하게 병상에 누워서 고통스러운 연명치료에만 집착하는 대신에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남은 에너지를 치료실에서 기계와 싸우는 데 쓰는 게 아니군요. 네, 그 에너지를 가족들과 눈을 맞추고 영적인 돌봄을 받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시간에 온전히 쏟는 겁니다.
결국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는 만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결국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체의 흐름을 쭉 훑어보니까 하나의 뚜렷한 그림이 머릿속에 탁 그려집니다. 어떤 그림인가요? 자료 중반부에 등장하는 아주 흥미로운 통계 그래프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이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그 그래프죠.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연령 불문하고 어느 시점에 죽음 수용이라는 지점에 다다르면 그동안 치솟아 오르던 죽음 불안 곡선은 바닥으로 뚝 떨어집니다. 불안은 사라지고. 반대로 늘 바닥을 기고 있던 삶의 만족도 곡선은 위로 급격히 솟구쳐 오르는 거죠. 이 두 선이 크로스되면서 완벽하게 교차하는 그 마법 같은 지점.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로마인들이 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는 장군에게 개선 행렬에서 노예를 시켜 귀에 대고 속삭이게 했다는 유명한 철학적 명제가 있죠. 아, 메멘토 모리. 네,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고대의 철학적 통찰이 현대 심리학과 통계학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순간인 겁니다. 철학과 통계의 만남이네요. 실제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이런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통제군에 비해서 우울 지수가 유의미하게 아주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더욱 찬란하고 밀도 있게 살아가도록 팍팍 밀어주는 가장 강력한 동력 엔진으로 작동한다는 뜻이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합니다. 더 나아간다고요? 이 죽음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심리적 평안을 얻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럼 이게 사회 시스템 전체로 확대되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나비 효과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거시적인 사회적 그리고 의료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전 연명의료 이양서나 호스피스 제도가 사회 전반에 널리 정착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누구나 다 쓴다고 치면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쏟아붓는 그 무의미한 연명 의료 자원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 비용 절감이 되겠네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정된 국가의 필수 의료 자원과 인력을 진정으로 생존 가능성이 있는 응급 환자들이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게다가 아까 말한 성인기의 준비, 유언과 상속에 대한 명확한 교육이 보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후에 가족들 간에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 같은 법적, 윤리적 분쟁을 사전에 싹 다 예방할 수 있겠네요. 법원 갈 일이 줄어드는 거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따뜻해야 할 최소 단위 공동체인 가족이 고작 돈 문제로 산산조각 파괴되는 비극을 막아주는 튼튼한 안전망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더 넓게 확장해 보면요.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생명의 유한함과 존엄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요. 네. 그러면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충동적으로 자살하는 문제, 또는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채 쪽방촌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 문제. 이런 현대사회의 아주 치명적인 병리 현상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예방책으로 강력하게 기능하게 됩니다. 와, 개인의 평안에서 시작해서 의료 시스템, 법적 분쟁, 그리고 사회적 병리 현상까지 다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자료의 후반부에서는 이 훌륭한 개념을 현실에서 일상화하기 위한 3단계 실천 로드맵을 피라미드 형태로 아주 간결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피라미드 구조를 봤는데 전개가 아주 논리적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탕을 지탱하는 1단계, 그게 바로 지역사회 역할이었죠. 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동네마다 있는 평생교육원, 복지관, 도서관을 거점으로 삼아서 청취자 여러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퇴근길에 혹은 주말에 동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웰다잉 스쿨 운영을 대폭 확대하자는 거고요. 맞습니다. 일상 속으로 침투하는 1단계고요. 그 위 2단계는 조금 더 구조적이고 의무적인 학교 공교육의 영역입니다. 아까 10대 때 관에 들어가 보는 체험 같은 거요. 네. 초중고 도덕이나 윤리교과 과정 내에 죽음 교육의 이수 비중을 확 늘리고 앞서 이야기한 그런 체험형 프로그램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정례화하자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꼭대기는 결국 이 거대한 시스템을 튼튼하게 지탱해줄 국가 정책과 전문가 양성이더라고요. 당연한 수순입니다. 누군가의 가장 예민한 삶과 죽음을 다루는 교육을 아무나 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의 상실과 애도 과정을 전문적으로 돕는 비탄 상담 전문가.
이런 검증된 인력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국가공인 자격제도를 만들고 생애주기별 표준 커리큘럼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 그게 이 문서가 사회에 던지는 최종 재원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방대한 자료를 함께 탐구해 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을 제 나름대로 한번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기대되는데요. 죽음을 배우는 것은 결국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다. 사랑이요? 네. 아동기에 자연스러운 생명 이해, 청소년기에 생명가치 정립, 성인기에 책임감 있는 실질적 준비, 노년기에 삶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자아 통합. 네. 이 모든 생애주기별 과정은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가족과의 화해,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발딛고 살아온 이 사회에 대한 마지막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교육이야말로 우리 개인에게는 그 어떤 것과도 대체 불가능한 내면의 굳건한 평온을 주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깊은 성숙함을 가져다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료를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게 아주 무겁게 남았던 문장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직접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장이죠? 우리가 죽음을 삶의 일부로 흔쾌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기 시작한다. 참 멋진 문장이네요. 저도 그 문장과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탐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뼈저리게 자각하는 것만이 내 삶의 만족도를 지금 당장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 열쇠라면 어떨까요? 핵심 열쇠라면. 우리는 흔히 아주 달콤한 무의식 속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당연히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또 주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 당연하다고 믿죠. 그 영원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가장 미루고 있는 중요한 대화나 행동은 대체 무엇입니까?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에게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당신만의 메멘토 모리를 일상에 탁 적용해 본다면 오늘 저녁 당장 당신의 스케줄러와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와, 마음이 굉장히 묵직해지면서도 당장 오늘 저녁부터 뭔가를 실천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질문입니다. 한 번쯤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 혹은 하루를 마감하고 침대에 누우신 시간, 평소처럼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유튜브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대신에 단 5분만이라도 온전히 나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훌륭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짧은 상상이 내일 아침 여러분을 깨우는 알람 소리를 훨씬 더 경쾌하게, 그리고 나에게 당연한 듯 주어졌던 이 하루를 눈부시게 아름답게 만들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쑥스러워서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두었던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용기가 당장 오늘 표현할지도 모르고요. 네,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밀도 있고 꽉 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내 생에 단 하루뿐인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느낌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